미술사를 통해서 본 인간다움의 순간들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1권, 2권, 3권을 101명의 작가들을 뽑아서 글을 써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이라는 이제 새로운 제목을 달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한 작가, 한 작가들을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순간들, 자기 삶들을 다 던져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었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는 새로운 생각을 해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만을 반복했던 사람들은 거의 미술사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술사는 쉽게 얘기를 하면 말 안 듣는 천재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새롭게 고쳐가면서 인간관을 만들어 갔습니다. 자, 미술사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예술의 역사라는 걸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아주 심오한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술사는 인간이 인간을 그려나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즉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고 또 자기 표현의 문제이고 또 되고자 하는 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보여주는 진지한 인문학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seeing is believing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바꿔서 seeing is thinking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화가가 누군가를 혹은 어떤 사물을 그렇게 그렸다는 것은 자기가 일단 그렇게 봤다라는 거고, 그렇게 봤다는 거는 사실 가장 깊은 심급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의 형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들여다보는 게 미술사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위에 조그맣게 써놓은 것처럼요. 인간은 어떻게 발전해 났는가, 이거를 제가, 시대를 훔친 미술을 이제 쓰고 나서 쓰는 과정에 사실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발전 방향 혹은 뭐 그게 발전이라면 혹은 변화 방향은 뭐였냐면 세속화, 개인화, 세계화의 방향입니다. 이 말을 제가 뭐 심오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개념의 틀에 맞춰서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좀 다른 책이 되었을 것 같고요. 이런 큰 경향성 속에서 각각의 작가들은 어떻게 조금씩 인간관을 다시 아, 그려 나갔는가를 이제 보여주게 되겠죠. 이제 넘어갈까요? 그거를 1권부터 3권까지 표로 다 정리를 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첫 시작은 얀반 에이크의 겐트 재단합니다. 제 책에서는 다루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게 설정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기의 방식은 분명히 르네상스적이긴 한데 컨셉은 굉장히 중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작품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겐트 제다나의 중앙 부분인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1번째 작가인 요시토모 나라의 착한 아기 고양이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7점의 작품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신부터 왕, 그 다음에 예술가, 렘브란트, 나폴레옹, 반 고흐가 그린 우체부롤랭, 그 다음에 오토딕스가 그린 신여성, 그 다음에 이제 요스토모 나라의 반인반수 아기 고양이까지 각각 다른 존재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소한 부분을 저는 아주 크게 봤습니다. 그거는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게임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왕좌라고 얘기할 때 스론이라는 거는 의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구의 역사에서 의자는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개인의 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늘 언제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그다음에 왕 전에는 신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에서 왕, 평범한 우체부, 직장을 갖게 된 여성, 이제 아기 변기,
좀 독특한 의자에 앉아있는 반인반수의 아기까지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 왕자에 앉아있는 인물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왜 자꾸 화가들은 지금 다 얀바네이크부터 유스토모 나라까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은 앉아있는 모습을 반복해서 그릴까? 왕자에 오른다라는 것, 즉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의 컨셉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주인공의 얼굴을 바뀌어 나가면서 이제 미술사를 이루어 왔던 거죠. 한때는 얀반 에이크가 그렸던 이 작품처럼 이곳엔 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만이 권좌에 오를 수가 있었죠. 그 신의 자리를 신에게서 권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절대 왕정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냐?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는 화가인데 이 사람은 자기 가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웬만한 왕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자신의 예술 영역에서는. 그 다음에 똑같은 왕인데요. 앵그르가 그린 그림에서 주인공은 나폴레옹입니다. 반다이크도 왕의 도상을 완성한 사람인데 앵그르가 그린 나폴레옹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반다이크가 그린 찰스 1세에 초상하는 혈통의 왕, 앵그르가 그린 나폴레옹은 선출된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경우입니다. 자, 이 과정을 점진적인 세속화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왕자에 앉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체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7세기였다면, 15세기였다면, 르네상스였다면 우체부를 그림의 주인공으로 그린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더 놀라운 그림은 1926년에 오토 딕스가 그린 바로 실비아 반 하르덴의 초상화입니다. 남자처럼 머리를 자르고 담배를 피우고 스타킹에 흐트러져 있는 이 여성을 그린다는 것. 일하는 여성을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서유럽의 역사는 급격하게 변해왔죠. 르네상스를 거치고 종교분쟁 7세기를 거치고 시민혁명을 거치고 세계대전과 20세기를 거치게 됩니다. 보라색 글씨로 쓰여 있는 것들이 일권의 내용이 되고 갈색 시민혁명에서 19세기 말까지 쓰여 있는 것이 2권 위대한 고독의 순간들이 되고 20세기 이후가 치유와 연결의 순간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3권의 제목이 됩니다. 꿰뚫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왜 그림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이 두 가지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책에서 집중해서 이제 할 텐데요. 사실은 이 책이 인간 다음의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더 갤러리 인간 다음의 순간들로 나왔고 표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바뀐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표지를 누구를 할까 하다가 앵그르의 여인을 이제 고르게 됐어요. 앵그르에 대해서 제가 약간은 비판적으로 쓰긴 했지만 그림 자체는 너무 아름다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그림이 어떤 진실을 살짝 가리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저에게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은 제가 1권에서 쓰고자 하는 내용의 완벽한 발레가 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이게 발레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1권은 르네상스부터 낭만주의까지잖아요. 자,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지상의 인간의 삶을 가장 잘 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골몰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재현, representation이라는 말이 가장 이제 미술사의 근간을 이루고요. 제가 그 각 이제 부별로 앞에 르네상스의 중요 개념, 뭐 르네상스가 무언지, 중요 개념이 뭔지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게 재현입니다. 세상을 그려야 되는데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정말 내가 그려야 되는 세상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졌던 이 재현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이제 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감정을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진실에 육박하면 육박할수록 이게 이성적이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에서 벗어나서 뭔가 추한 것들이 그림 속에 들어오게 돼요.
이게 예술가들을 아주 갈등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아주 아름다움은 미적인 완국이에요. 예술 작품이니까 현실은 예술과 다르게 그냥 아름다운 것만 그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진실이 가장 아름다운 거다. 현실에서 보이는 추한 것들도 끌어들여야 진실해지고 그래야만 진실을 통해서 아름다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주인공은 신, 왕, 시민이라고 이제 아주 빠르게 변화해 가는 가운데요.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는 법, 완벽한 그림이 되는 기법들, 재현의 테크닉은 나날이 발전을 합니다. 그게 르네상스부터 신고전주의까지, 그 다음에 낭만주의까지 이르는 긴 여로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림에 그리는 테크닉, 재현의 기술이 늘어날수록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떤 인간이 되냐? 불완전한 인간이 그려져요. 진실이 복해질수록 불완전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역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 과정을 오늘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오바니 디 파올로 그림 굉장히 재밌어 해서 이제 그림자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중세 그림. 여러분들 중세 그림이나 동양화를 보시면요. 그림자를 그리지 않아요. 현대의 많은 화가들도 그림자를 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의 배경을 일일이 시시콜콜이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현대 작가가 그림자를 그리지 않는 이유, 동양이 그림자를 그리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서양 중세 미술이 그림자를 그리지 않는 이유가 조금씩 비슷하면서 다른데요. 일단 우리는 서양 미술사에 이제 포커싱을 하니까요. 서양 중세 미술에서 그림자를 그리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예요. 배경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어디든 가장 중요한 거는 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지상의 모습, 덧없이 변해가는 지상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제 어떤 관념이 생각이 나냐 하면 재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재현의 개념이 이제 어제까지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뜬구름 잡듯이 뭐 그려야지 이렇게 중세화가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재현을 나는 하겠어. 이렇게 결정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림의 형식의 변화는 뭐의 변화와 같이 가는 거냐면 세계관, 시대관의 변화와 함께 갑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제 르네상스의 발음지를 이탈리아라고 하잖아요. 이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국가에서 르네상스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상인들의 활동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도 너무 많은 부를 갖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세계관에 막혀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많은 기증을 하면서 미술을 이제 그림을 또 그리는 걸 후원을 하면서 르네상스가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편으로는 천국에 가야지라는 생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굉장히 견딜 만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그 지중해를 벗어나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조금씩 탈유럽적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 공간의 구체성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책에 썼던 것처럼 거의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구성의 그림이지만 이 지오토가 1304년에 그렸던 그림 속에서는요. 전혀 그림자를 그릴 수 없어요. 전혀라고 말했지만 그림자는 없고 음영만 있죠. 바위의 음영은 그리면서 앞에 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성모자를 인도하는 이 성 요셉에게도 그다음에 수영원에게도 성모 마리아에게도
다 그림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성인이기 때문에요. 그림자를 그린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물질적인 존재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인들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 그림자 없는 존재로 그립니다. 반면에 파울로는 조금씩 그림자를 그렸어요. 저는 이 파울로 그림 볼 때마다 웃음이 빵 터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나무 세 그루에 두 그루만 그림자를 그렸어요. 그릴 음, 거면 세 그루 다 그리지. 왜 이렇게 소심했을까요? 네, 조금씩 실험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당나귀에는 그림자가 있고, 어떤 소에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림자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보면 해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 공간에 대해서 점차 천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 공간을, 지금 여기에 시 공간을 그리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누구냐, 덕분이냐면, 바로 마사초 덕분이었죠.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네. 자, 마사초를 제가, 이, 낙원에서의 추방이라는 이제 그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선명하게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낙원에서 쫓겨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뾰족뾰족한 선들은 그 낙원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이브가 들었던 이야기죠. 가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느라고 너는 고생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장들을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서요. 야, 인간의 생로병사가 다 먹고 살는 거, 아이를 낳는 이 모든 게 그저 저주에서 시작이 됐다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우리의 일상이 그 지상에서의 일상이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죄의 근원으로 이제 성경에는 묘사가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야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삶은 늘 유한해서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요. 해가 지고 뜨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림자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비본질적인 그림자, 태양의 존재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 그림자를 열심히 그렸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좀 더 완벽한 재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화가의 입장에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그림자의 방향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마사초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이 설치되어 있는 산타 마리아 델 카르메네 성당의 브랑카치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큰 성당의 복도 쪽에 조그만 예배당이 이제 하나씩 있고 그 가문이 브랑카치 가문이 후원을 해서 이제 각자 자기가 후원하는 화가들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담과 이브의 추방은 이쪽 왼쪽에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보여드리는 은사 본배와 아나니아의 죽음에는 그림자의 방향이 아담과 이브와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왜 이 그림은 아담과 이브는 그림자가 왼쪽으로, 그다음에 은사 본배와 아나니아의 죽음은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놓여 있냐? 그거는 실제 이 그림이 설치된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 아담과 이브는 이쪽에 있고요. 아나니아는 이제 이쪽에 있는데, 달라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사초는, 원근법을 발명하고, 원근법적인 그림을 그린 최초의 화가이면서, 동시에 자기 그림을 어떻게 설치를 했냐 하면, 그림을 그릴 때 그림자의 방향을 실제 그림이 설치되는 공간 안에 적합하도록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진짜 두 번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냥 완벽한 원근법으로 그리겠다. 그리고 그 원근법에 맞춰서 시공간이 확정이 되면 그림자의 방향이 정해질 텐데 그 그림자의 방향은 그림 속의 빛이 아니라 실제 공간의 빛에 따라서 여기 창문에 의해서 빛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그려놨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요, 요즘 우리가 미디어 아트에서 보는 뭐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 매핑,
실제 공간에다 이미지를 입히는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와 공간을 일치시키는 건데 그런 생각을 마사초가 이미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사실 저 아담과 이브의 추방은 이 마사초가 원근법이 담겨 있는 이 그림 바로 이제 옆에 있어요. 다 프렌치에 가면 다 10분 거리에 이동할 수 있는 성당인데요. 산타마리아 노벨레 성당, 까르메나 성당에서 한 15분 떨어져 있는 이곳에 거의 퍼펙트한 지금 보시는 이런 선 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 관해서는 워낙 뭐 여러분들이 쓰셔서 제가 굳이 쓰지는 않았는데요. 이 그림은 바사리의 표현에 따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림이 이제 딱 공개가 됐을 때 사람들이 뭐 어떤 반응들을 했었냐면 아니 마사초 그림을 그리라 그랬지 언제 여기다 구멍을 파서 그러니까 여기 벽감을 판 것처럼 이렇게 깊은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잖아요. 언제 여기 이렇게 구멍을 파갖고 공사를 하라 그랬냐? 라고 착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놀랍게도 소실점이 이제 아래에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모든 게 수학적 비례에 맞게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런 선원근법의 원리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간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점은 어떤 점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한 인간이 이 점을 소실점으로 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실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대로 보시려면요. 이게 여기가 늘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셔야지 그림이 다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상적인 인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완벽하게 재현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르네상스인들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원근법은 지금 여기에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더 이상 신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세 미술에 원근법이 없어. 그림자를 안 그려. 그 다음에 배경을 그리지 않아. 이것들은 다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냐 하면 바로 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에게는 시간이 흐른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변화도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범주상으로 보면 이 신이라는 존재는 어떠냐면 전 세계에 편재하는 보편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 보편이라는 존재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존재가 그 존재만이 그림의 시선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죠. 근대적 인간은 아니야. 이제 신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오죠. 인간이 무슨 근거로 신처럼 세상을 볼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신이 만든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근대적 인간의 답은 뭐였냐면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이성은 보편적인 것이다.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 바로 수학이라는 학명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게 중세 때부터 있었던 신성기하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 물리학이라는 건 언제나 세계의 보편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기하학적인 구성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마사초이의 선원근법을 완벽하게 구현을 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지금 보시는 이 최후의 만찬은 그 자체로 그냥 수학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센터에는 소실점의 끝, 인간이 바라봐야 될 궁극의 존재로서 누가 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근데 과연 인간이 이렇게 보편적이고 퍼펙트하고 이성적인 존재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아직 없었고요. 그냥 실천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실천이 반복이 되는지 계속 화면을 넘겨볼까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본인 자체가 퍼펙트한 사람이었잖아요. 가장 르네상스적인 인물이었고,
이렇게 수학적인 비례를 통해서 보는 인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비례를 가진 이상적인 인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림은 바로 이런 이상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미디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화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발 아름다운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연구해라.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닮은 결점 있는 인간을 그리게 된다라고 이제 아주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돼요. 마사초의 그림 속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세상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서로 살인을 저지르고 카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요. 결국 지상의 모든 인간들은 카인의 자손, 그러니까 죄의 자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세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요. 신이 이토록 고통을 받는데, 그리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인간들이 세상을 웃으며 산다는 것 자체가 아주 가당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인간사에서 웃음을 빼고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때 다시 세속적인 질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그림은 브라만테죠. 건축가이고 수학자였던 브라만테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는 헤리클로투스하고 웃는 데모크라투스입니다. 사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인데요. 웃는 거 우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르네상스적인 해석인 거예요. 헤리클라투스는 세상을 이 갈등으로 이제 인해서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갈등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울고 있고요. 데모크리투스는 우리가 아는 원자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그 원자가 톡톡 튄다라는 걸 보면서 웃었다라는 지금 황당한 해석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주제가 엄청 유행을 해요. 그래서 르네상스 때부터 17세기까지 유행을 합니다. 마치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속적인 처세론처럼 세속적인 철학처럼 뭐 개통 철학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우리의 르네상스의 대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웃음이라는 해법을 주게 되죠. 지상에 인간이 웃을 수 있고 웃음을 그린 그림들은 르네상스 때 진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중세 때도 웃는 사람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중세 때 웃는 사람을 누구냐 하면 바보들, 풀이라고 불려지는 어리석은 사람들, 광대들 이런 사람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베누아의 성모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면 성모가 아주 어리게 그려져 있죠. 성모 무릎에 이제 아기 예수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 스승 베르키오로부터 독립해서 공방을 차리고 특별히 주문을 받지 못했을 때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가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적인 그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이 어린 성모가 입을 보세요. 웃고 있고 살짝 이빨이 보여요. 사실 이렇게 이가 보일 정도로 웃는 여자는 서양 미술사 전체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10대 소녀 같은 성모가 무릎에 이제 이 아주 좀 조숙해 보이는 아기 예수를 안치고 놀고 있는데요. 손끝에는 자연을 물을 꽃 어린 작은 꽃송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아마 중세의 대표적인 성모상인 이 성모상과 전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모는 중세 시대에는 절대로 웃을 수 없는 존재예요. 성모의 인생의 몇 페이지를 성당에 그려놓고 또 그 인생 중에서도 7가지의 고난을 또 뽑아서 그린 정도로 성모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픈 어머니로 묘사가 됩니다. 자, 지금 블라지미르의 성모라고 알려진 이 그림은 기도발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이코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성모의 쓸쓸하고 우울한 이 슬픔의 성모라고 불려지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시선은 바로 세상을 쾌락과 기쁨 속에서 살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신의 뜻에 의해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인간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이성모는 어떠냐면 이 아기가 나중에 큰 고초를 겪고 된다라는 거를 지금 알지 못해요.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여기에만 존재하는 근대인으로서 성모가 그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아기 예수도 너무 잘생긴 우량아 아기 예수도 굉장히 이제 재밌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엄마는 철이 없어 보이고 아이는 오히려 진지해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자연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신이었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든 세상에 뭘 이렇게 관찰하면서 진지할 표정을 지을 일일까요? 아니겠죠. 이 아기에스의 표정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자연과학을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한 즉 무슨 얘기냐면 앞에 이제 몇 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자연을 객관적으로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한 근대인의 표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성의 시대고 이제 이성의 시대가 올 거고 이성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올바른 접근법만 갖추면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연과학에 대한 그 끊임없는 사랑 덕분에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회화, 조각, 엔지니어링, 건축, 아버지, 그들을 제자로 삼은 아버지로 이제 이 밀라노에 있는 조각품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이 그닥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지상의 인간이 누려야 되고 누릴 수 있는 근거로서의 이성 그리고 누려야 되는 감정으로서의 어떤 만족감, 그리고 표정으로서의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모나리자가 되겠죠? 사실 모나리자 뭐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모나리자를 이제 과학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이후에 미술사에서 남긴 테크닉이라는 측면에서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물화를 감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림 속 인물 같은 포즈를 취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모나리자처럼 앉아보세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얼굴은 정면이고 몸은 살짝 틀어진 상태거든요. 이게 컨트롤 포스라고 해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지만 사실은 몸에 근육에 힘을 주고 있는 정중동의 자세입니다. 자, 그림이라는 것은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순간에 한 장면을 그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고요하게 앉아있는 인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지됐다라는 것은 곧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콘트라포스처럼 뭔가 정지되어 있지만 살아있는 가운데 정지되어 있음 같은 포즈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굉장히 힘을 주고 앉아 있는 자세다. 긴장되어 있는 자세다.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경의 높낮이가 좀 이제 다르게 묘사가 돼 있는데요.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죠. 위에 있는 선들은 위쪽으로 움직이지만 아래에 있는 손의 움직임은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사실 모나리자도 어두운 그림에 해당이 돼요. 그림자를 굉장히 음영을 잘 넣었기 때문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화가들에게 설명을 할 때, 대상이 가장 명료하게 보이는 시간은 햇빛이 쨍쨍할 때가 아니라 반그늘이다. 그래서 약간 그림자가 잘 보일 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까라바ggio로 가면 테네브리즘, 캐로스크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는 그리기 방식의 이제 시조가 되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 모나리자를 둘러싼 가장 많은 구설수가 뭐냐면 눈썹이 없다, 턱이 두 개다, 여자치고 뚱뚱하다, 풍채가 좋다, 뭐 별별 얘기들이 이제 다 많아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감추기와 드러내기, 유혹과 거절이라는 아주 여성적 사랑의 명수처럼 보인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이 설명할 수 없는 미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스푸마토 기법에 의해서 이제 그려진 건데요. 제가 이 스푸마토 기법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연기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뿌옇게 그리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거냐 하면 붓으로 세필로 그리면 붓자국이 나잖아요. 붓이 아니라 약간 부드러운 천으로 뭉개듯이 조각을 하듯이 살짝 넘어가듯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리자의 스푸마토 기법을 가장 잘 이해하시려면 사실은 보티첼리의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보티첼리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죠. 비너스의 탄생 이 부분의 비너스의 모습입니다. 아마 보티첼리도 가장 이상적으로 아름다운 여성을 그렸을 거예요. 근데 두 얼굴을 비교를 해보면, 이 보티첼리의 그림은 뭔가 희마리가 없는, 약간 비현실적이지만, 어쨌거나 아름다운이에요. 이런 보티첼리의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질색 팔색을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보티첼리보다 8살 어리거든요. 아마 보티첼리 그림을 보면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졌어야 될 많은 행운의 기회를 이제 보티첼리가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티첼리 그림을 볼수록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저건 아니다 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선적인 묘사예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턱과 목 사이에는 공간이 있을까요? 마치 종이 인형처럼 납작하게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모나리자는 턱과 목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턱이 두툼해 보이고 턱살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보티첼리는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의 턱과 목 사이에는 선이 있는 게 아니라 면이 있어요. 그 입체감을 살려서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선으로 모든 걸 해결하지 말고 양감으로 그려라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훈이었고요. 그게 이제 기법으로는 스푸마토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거는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리기 방법의 문제예요. 이 모나리자는 이게 나무 패널 위에 유화로 그린 겁니다. 유화는 기름을 섞어서 그리니까요. 되게 부드러운 넘어감이 가능한 거죠. 보티첼리는 이게 프레스코화거든요. 석회 벽에 마르기 전에 수채화로 그리다 보니까 수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공간감 표현이 불가능한 그림이었죠. 자, 그림의 어떤 재료가 어떻게 선택이 되는가도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는데 옛날의 재료로는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신재료를 연구해서 신재료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것으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을 하겠죠. 재료의 발달이 먼저냐, 그 다음에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먼저냐.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하면서 가장 더 크게 작동하는 건 뭐냐면 표현하고 싶은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희말이 없는 천상의 여성이 아니라 지상에서 지금 여기서 웃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그런 여자를 그리고 싶어. 그리고 그 존재는 어, 천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가장 이상적인 존재이고 싶어.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제 유훈이 되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정말 이 모나리자 이후에 퍼펙트한 웃음을 여러 번 그립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건 성 안 나고요. 근데 모나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굴의 성모 왜 두 번째 버전에 등장하는 내셔널 갤러리 버전에 등장하는 아르헨겔 우리엘의 모습은 이 천사 우리엘의 모습은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구현이 된 모습일 거예요. 가장 완벽한 존재의 가장 완벽한 웃음을 그렸는데요. 이 모든 그림들은 르네상스 그림이고 이탈리아 그림이에요. 자, 그런 그림을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제낀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듀러죠. 듀러는 1500년에 이제 시절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매해 땡땡 이렇게 끝나는 해는 새로운 세기로 들어가는 중요한 해인데요. 그 1500년에 뒤로는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 자화상은 사실은 미술사에서 가장 문제적인 자화상입니다. 가장 르네상스적인 모습으로 예술가가 이상적인 인간을 꿈꾼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린 거예요.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는 여전히 성 안 나고 애매모호한 그 모나리자고 그 다음에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자기 자신을 그렸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그리는데 미화의 한계가 있겠죠. 자기를 하나님처럼 그린다 하더라도 결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전대미문의 그림이에요. 뒤로도 이 그림을 살아있을 때 내놓지를 않았어요. 자기 스튜디오에 오랫동안 아들에 가지고 있었던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1500년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뉘른베르크 출신의 알브레이트 듀러는 28살의 나를 내가 지닌 색깔 그대로 그렸다라고 써놨습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자유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르네상스 인간들이 발견해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예요. 르네상스 인간들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인간 이상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인간 이상의 존재인 듯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의 이제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정면상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1478년에 한스 햄링, 독일 작가죠. 햄링이 그린 축복하는 그리스도하고 그림을 두 개를 비교해 버리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다만 뭐가 달라졌냐면 손 모양이 달라졌어요. 이 한스 햄링이 그린 그림 속에서는 손가락을 이렇게 세 개를 모으고 있죠.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축복을 할 때의 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히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뒤로가 입고 있는 옷도 범상치 않아요. 제가 이제 다른 책에도 썼지만 1555년 티치아노 편에서 썼던 것처럼 1555년에 아우스부르크 종교 화의에서 이 귀족이 아니면 뻘을 모피를 입지 말아라는 이제 칙령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아직 1555년 전이니까 지금 이 모피를 입고 있는데요. 그만큼 뒤로는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뒤로가 정면상으로 그려놨어요. 이 정면으로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신인데 마치 자신을 28살짜리 화가가 자신을 신처럼 그렸다는 게 이게 충격인 거죠. 그래서 신의 이미지를 한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이마고 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마고 이미지고 데이가 이제 신이라는 뜻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아니 뒤로가 불경한 사람인가? 신을 부정하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뒤로는 굉장히 종교심이 이제 깊었던 사람인데요. 그 다음 장면 보실까요?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이마고 데이 신처럼 정면상으로 그렸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가 예술가이기 때문이에요. 예술가는 평지돌출한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그 시민혁명이 이루어지기까지요. 19세기까지 유럽 사회는 신분 사회였어요. 주어진 신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외적인 유일한 존재가 누구였냐면 예술가들이었어요. 가끔은 군인이기도 했고요. 자, 이 예술가들의 자의식이 르네상스 시대에 가면 어디까지 이제 오르게 되냐면 미켈란젤로는 예술의 신이라고까지 불리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독일 작가인 듀러는 관찰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가 발흥을 했던 이탈리아에서의 예술가의 지위는 상당히 높았지만 여전히 독일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술가들은 중세의 장인 정도의 취급을 받았거든요. 이탈리아에 가면 나는 예술가인데 독일 고향에 오면 그냥
길드에 속해 있는 장인 정도의 취급을 받아요. 이렇게 사회적인 평가와 자기 스스로가 내리는 평가의 갭이 가장 클수록 어떤 질문이 주어지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회적 평가와 자기 스스로의 평가가 일치를 하는 행운의 경우에는 굳이 나는 누구며 나는 뭘 어떤 존재며 이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예술가들은 본인의 창조력은 높았지만 사회적 신분은 낮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신처럼 신의 모습을 한 인간. 아니, 예술가. 신분도 낮은 주제에 어떻게 네가 신과 같아? 라고 했을 때, 아, 이 그림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예술가들은, 이 미술사가들은 평가를 하죠. 일종의 신플라톤주의 선언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술가의 창조 행위는 신의 창조 행위를 이제 반복하는 것이다. 예술가의 지위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던 시대의 이야기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시에 유명했던 뭐 르네상스 이론가였던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이렇게도 쓰죠. 자, 네가 동물의 수준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너의 의지에 따라 천상의 존재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너의 자유의지의 문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 대한 알프레이트 뒤로의 답은 나는 천상의 존재, 신을 닮은 존재다. 왜?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그림에 대한 가장 재밌는 해석은 저는 오루안 파목이 쓴 내 이름의 빨강이라는 음, 소설인 것 같거든요. 자, 다른 문화권, 이번에는 이제 이슬람 문화권의 화가가 이런 초상화류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느낌이 이 그림을 통해서 느낀다라는 거예요. 계급사회에서 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급이 있는 거예요. 농민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원 오브 텐, 그 농민 중에 하나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귀족으로 태어나면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귀족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초상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는 그가 어떤 계급을 대변하고 하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사람은 누구지? 설명해야 될 한 인간으로 등장을 하는 것인 거예요. 신의 위치에 그려졌어야 될, 신이 그려졌어야 될 위치에 개인이 등장하고 있구나라고 파목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보셨던 원근법 그려졌다. 구체적인 시공간 생겼다. 인간의 감정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인물의 초상화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을 설명을 할 때는요, 아직 여전히 그림 속의 주인공들은 누구냐 하면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가문에 뭐, 몇째 딸에 또 누구랑 결혼을 해서 어떤 삶을 살았다. 뭐, 우리가 이제 초상화 공부를 하면 그렇게 남의 족보에 관해서 이제 막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가진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티ziano의 스승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천재인 지오르조네입니다. 제가 그가 그렸던 여러 인물화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 놨는데요. 그가 그린 인물들은 뭐 대단히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묘한 표정들을 가지고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릴 때도요. 이렇게 뭔가 불만족스러운 듯한 초월적인 시선을 하고 등장을 합니다. 이게 1510년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르주네가 일찍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더불어 인간의 심리와 영혼을 표현한 이제 최초의 화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인간이 어떤 감정,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의 미묘한 뉘앙스를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뭘로 이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화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유화가 처음 그려진 거는 얀반 에이크, 그러니까 이제 유화를 발명했다고 하죠. 얀반 에이크는 유화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반짝이는 것들을 다 유화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지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반짝입니다. 그리고 그 유화를 통해서 지오르제네가 발명한 거는 표현해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미묘한 감정의 뉘앙스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일단 뭘 바꿨냐 하면요. 유화의 바탕을 바꿨어요. 그전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까지만 해도요. 유화는 어디 위에 그려졌냐면 나무 패널 위에 그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패널 만드는 게 나무판 크게 짜는 게요. 불가능해요. 나무 아무리 열심히 연결해도 선이 생기게 마련이고 큰 그림 그릴 수 없거든요. 근데 지오르샤제네가 캔버스라는 튼튼한 천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 직물 무역이 이제 잘 발달한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이제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천에다 발라서 그림을 그리니까 훨씬 부드럽고 넘어감이 좋은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인간에 대한 다른 연구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책에 썼던 더블 포트레이트, 두 명의 초상화예요. 이 그림은 아직 단순하지만 우리들도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죠. 두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아예 기질이 달라 보여요. 그죠? 한 사람은 조그만 과일을 들고 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턱을 갠 사람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딱 전형적인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의 자세죠. 턱을 갠 멜랑콜리아의 자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실의 삶은 좀 포기한 듯한 그런 꿈에 젖어 있는 사람인데 뒤에 있는 사람은 단호하게 뭔가를 좀 해라, 친구야! 라고 하는 듯이 좀 단호한 현실주의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이상주의자다, 현실주의자다.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T냐, F냐, E냐, I냐, 뭐 이런 건데요. 저는 이 그림이 두 사람으로 나누어져 그려져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디러의 그림을 통해서 제가 오르원 파목의 이야기를 하면서 뭘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한 인간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느낌을 담은 그림이 초상화구나 라고 했는데 여긴 왜 두 명이 같이 등장을 했을까요? 유일무이한 존재를 그려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유일무이함, 유니크함, 인디비듀얼이잖아요. 인디비듀얼하다라는 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고, 그게 개인이고 개성인데, 개성은 살짝 뒤집으면 뭐냐면 결점인 거예요. 우리 요즘 육각형 인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격도 좋고 뭐 능력도 뛰어나고 외모까지 뭐 수려하고 사회성이 좋고 이렇게 육각형 인간이 하는데 어떤 인간도 육각형이 잘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육각형이 안 돼서 이렇게 모난 인간이 되는데요. 근데 농담처럼 가장 완벽한 육각형의 인간은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면 이렇게 쬐끄만 육각형이지만 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뭐든 못합니다. 인간이 이제 육각형, 완벽한 육각형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개성은 어떤 거냐면 특별한 강점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까지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뭐였어요? 신이었죠. 신이 그림의 주인공인 거예요. 신은 어떤 존재다? 보편적인 존재예요.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한 거는 왕과 귀족들이에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왕과 귀족들에 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하니까 저기 저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 뭐 이런 생각들인 거죠. 보편적이고 완벽한 인간에 대한 꿈은 계속 있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점점점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된다? 결점이 많은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거기다 인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분류를 합니다. 지금 저 오래전에는 두 가지로 분류했죠. 뒤로는 이 사상 체질론 같은 걸로 해갖고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우리는 뭐 MBTI라고 해서 16가지로 지금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16개의 개성 있는, 그렇지만, 불완전한 인간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화가는 오히려 그 결점을 자신의 테크닉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테크닉으로 활용하는 거죠. 다음 장면 보실까요? 활용하는 거죠. 다음 장면 보실까요? 조르지나의 10살 어린 제자 티치아노입니다. 그가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많은 아름다운 그림 중에 최고는 74세의 자신을 그린 이 자화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은 1562년에 74세의 노인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당시 평균 연령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림 속의 티치아노는 여전히 건장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가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얼굴을 그린 이 부분 역시도 마치 아폴로 벨데베레처럼 그렇게 멋있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요. 노년이라는 것은 참 그리기 어려운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노년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여성 노인은 추한 존재로만 여겨졌습니다. 노인은 대체로 젊음을 잃은 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업적을 쌓은 남자들은 꽤 어떤 존경심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서양 미술의 아름다움, 이상을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핵심은 뭐였냐면 영원한 아름다움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상적인 아름다움은 영원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 조각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원한 청춘의 모습으로 또 인간의 한낱된 감정을 일희일비하지 않는 어떤 영원한 무표정으로 그리는 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더 초월적인 높은 곳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입고 있는 옷도 뭐냐면 거친 퍼에다가 그 다음에 실크 브라우스에다가 여기 금목걸이가 주렁주렁 걸려 있죠. 이게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그대야말로 회화의 제왕이다라고 는 칭송과 함께 내린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여러분 베를린에 있는 게멜데 갤러리 가시면 국립회화관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디테일이 어마어마해요. 자, 다음 장면. 이 그림은 티치아노는 다 그리질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퍼고 이거는 실크 브라우스고 이건 금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 그 디테일은 이를 브론지너식으로 그리지 않았거든요. 지금 옆에서 보시면 이 브론지너가 그린 그림, 톨레도의 엘레노아라라는 그림인데요. 유명한 귀족 부인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고 얼마나 화려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정말 한 땀 한 땀 그렸어요. 여러분들 두 그림을 보시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죠. 이 브론지너는 매너리즘 작가인데요. 여기서는 과연 사람을 그리려고 그린 건지, 옷을 그리려고 그린 건지 잘 구별이 안 가요. 오히려 이 엘레노아가 거의 마네킹처럼 보일 정도로 옷 그리는데 헌신을 다했습니다. 물론 엘레노라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은요, 집 한 채 값이 되는 그런 옷이긴 하죠. 디테일을 땡겨서 보면 이렇습니다. 브론지노의 그림 속에서 보시면요, 엘레노라가 입고 있는 옷에 자수 무늬까지 다, 그리고 자수면 이렇게 수 놓은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그렸어요. 반대로 티치아노의 디테일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 대충 그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 흰 실크 셔츠의 광택은 어떻게 그렸냐면 흰 물감을 그냥 희특희특하게 그렸고요. 분명히 아까 금목걸이로 보였던 것은 어떻게 그렸냐면 금의 광택이 보이도록 붉은색
물감들을 툭툭툭 찍어 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전체 느낌은 어떠세요? 지금 브론지너가 그린 그림은 디테일의 한 몰이 됨으로써 사람이 오히려 나무 토막처럼 됐지만 티ziano의 그림은 정반대의 느낌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질감이 빛 속에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분이 나이가 많다라는 걸 피부 조직 그린 걸 보시면 여러분 느끼실 수 있죠. 근데 노인의 피부도 다 같지가 않거든요. 건강한 노인의 피부. 살이 빠지고 있고 주름이 지고 있지만 정말 바늘 하나 찔러도 안 들어갈 만큼 탱탱한 듯한, 그래서 아직은 건재한 그런 느낌을 주는 피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염은 어떠냐면 푸시시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눈꺼풀도 점점 얇아지는 그 느낌을 완벽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앞거는 뭐냐 하면 그가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강한 손이거든요. 화가가 자기 손 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손으로 모든 걸 이루는 손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손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끝에 조명이 살짝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면 오히려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조명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데 전체로서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생기는 뭘까? 바로 디테일을 생략하고 효과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림이 거꾸로 이 그림을 어떻게 됐냐면 두 그림을 비교했으면 완벽하게 그렸는데 인간이 사라졌다면 불완전하게 효과만을 노렸는데 생생한 인간이 포착이 되는 그런 역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를 사용한다는 건 뭘 의미를 하는 거냐 하면요. 이제 예술가들이 점점점 더 순간에 집착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파트 2, 우리 위대한 고독의 순간들에 가면 인상주의 화가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인상주의는 사물을 응시하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집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기 때문에 한 인물을 마치 영원한 석상처럼, 나무상처럼 이렇게 영원한 것처럼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생생함은 박제가 돼버리죠. 대신 순간을 포착할수록 그림은 더 생생해지는 독특한 이제 반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가장 큰 회화적인 반전을 이룬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까라바ggio입니다. 지금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상에서는 좀 웃고 살자, 미소, 인간이 갖춰야 될 것은 신의 품성처럼 지극한 미소다라고 했던 시대는 정말 좋았던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자, 그 시대를 끝나게 했던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이제 카톨릭의 보편성이 거부가 되고 그리고 반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예술은 이제 바로크 미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7세기는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정말 100년 동안 종교 갖고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그 신교가 맞냐, 구교가 맞냐를 갖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 방식 갖고 이제 10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요. 거기에 군대가 이동을 하면서 패스트가 청거를 하면서요. 17세기는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감정이 그려지냐 하면 바로 경악, 공포와 함께 이제 그려지는데요. 여기에 자연주의가 함께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새로운 감정이 등장을 했고, 그것은 경악과 공포고, 그리고 경악과 공포는 뭐와 함께 한다? 자연과 이 내추럴리즘, 자연주의와 사실주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요. 이상적인 상태를 생각을 할 때는 어떤 표정이 등장을 했냐 하면
지상에 살지만 우리는 아름답고 좀 더 숭고하고 차원 높게 살아야 된다 하면 웃음, 미소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실의 삶을 들여다보겠다는 나트럴리즘, 사실주의적 경향이 등장을 하면 세상 모든 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명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까라바치오는 아주 특이한 화가여갖고 이제 본인이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면제받지 못했고 고통 속에서 죽게 됐는데요. 그 특이한 감성들을 펼쳐냅니다. 물론 개개인이 다 다른 감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대의 정신과 만났을 때 위대한 예술로 폭발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이제 이 까라바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까라바쪼는 세상을 바라볼수록 모든 것이 시간 속에서 부패하는 것이고, 근데 그 부패 와중에도 사과는 어차피 지금 이 사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썩어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썩는 순간에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쾌락이 함께하고 이런 양면적인 감정들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혼돈의 17세기에 또 아주 중요한 지표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개인화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이 참 평지돌출했다. 이게 갑툭튀 어디 왕들의 시대에 예술가가 왕옷 하나 이렇게 딱 걸쳐 입고 나와서 나도 좀 왕인 듯 이런 식으로 이제 앉아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 자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고 반종교개혁에 거기에 대응하면서, 서유럽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르네상스보다 더 중요한 서구 문화사의 발전에서 중요한 사건은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신교와 구교가 나눠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신교로 믿을 것인지 구교로 믿을 것인지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렇게 100년을 싸우고 난 결과는 뭐냐면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신부님과 목사님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왕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17세기부터는 이제 이 나라의 종교는 내가 정한다라고 주장하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종교를 선택한다라는 생각은 뭐로,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100년 동안 싸웠는데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아서 국경을 맞대고 함께 살아야만 된다라는 이 결론. 이건 어떻게 됐냐면 결국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연결이 돼서요. 종교의 자유가 사상의 자유로 이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신분사이긴 하지만 개인은 개종할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그게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만 개인은 비로소 얼굴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뒤로를 설명을 드리면서, 자, 어떤 때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생각이 가장 많아지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회적인 평가하고 나가 스스로 내리는 평가의 갭이 다를 때예요. 아,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나를 자꾸 뭐라고 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규정을 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데카르트를 믿어도 되고 데카르트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선택의 자유가 늘어날수록 개인은 다양한 얼굴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더 많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시대 때 등장을 했던 건 뭐냐 하면 바로 몽테뉴의 수상록 같은 내면적인 글쓰기예요. 몽테뉴도 프랑스의 종교전쟁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 궁정에 잠깐 있다가요. 도저히 궁정생활 못하겠다고 해갖고 자기 영지로 내려가서 그동안 치과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남긴 수상록에는 이런 글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모순들이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자신을 진심으로 연구하는 자가 자기 안에서 혹은 자기 심판 안에서 이 불화를 발견하고 만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중세 때는. 오로지 신에게 귀속되느냐, 아느냐, 이것만 있었던 시대인데요. 나는, 몽테뉴는 혼돈과 엇갈림 없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확실하게 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 2024년에 읽어도, 25년에 읽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을 도외하듯이 렘브란트는 자신을 왕으로, 건전한 시민으로, 최고의 화가로, 조롱받은 화가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쓸쓸한 노인네로 그렸어요. 렘브란트의 이 그림 많은 자아상들은 다 어디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라는 그런 질문에 끊임없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는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나라는 질문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선택이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17세기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 바로 햄릿입니다. 햄릿 하면 여러분 어떤 대사 알고 계세요? 그쵸? 저 들립니다, 다. 투비와 라투비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우리는 그냥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그냥 영어 문형상 보면 to be or not to be 비동사 다음에 주격보호 온다 뭐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to be happy or not to be happy 뭐 to be 아주 좀 어떤 거든지 이제는 개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 햄릿 그리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인물 뭐 돈키호테 그다음에 가장 17세기적인 화가 카라바치오와 렘브란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페이지 갈까요? 자, 그리고 이 개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요. 기록의 양식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 이제 이렇게까지 빨리 퍼져나갔던 거는 이제 인쇄술의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인쇄술이 발전을 하면서 아무도 못 읽던 성경이 각국의 어로, 이제 라틴어로 쓰였던 성경들이 독일어로 뭐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만큼 독서 시장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읽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편지와 일기의 형식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페이베르의 그림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러브레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이 편지가 러브레터라는 것들을 그림 속에서 페이베르는 우리가 놓칠까 봐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녀가 허리춤에 손을 딱 대고 아씨, 제가 방자 만났는데 이 편지 주던데요? 근데 표정 어때요? 어머, 나한테 왜 이런 편지를 줘? 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녀는 엄청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녀는 자기의 상황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빗자루도 팽개쳐져 있고 그 다음에 악보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던져져 있어요. 집안의 소소한 일들을 다 팽개치고 오로지 악기만을 들고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세레나드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맨날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 음악 듣고 막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아, 일상을 이제 팽개치고 사랑에 빠져있던 여자에게 전달된 러브레터입니다. 제가 책에서는 이 그림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편지 쓰는 여성들을 그린 그림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이 편지 쓰는 여성들이 그려졌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페이메르는 전문 화가였기 때문에요. 이 주제의 그림들이 잘 팔렸다는 거예요. 페이메르만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가브리엘 메추라든가 도우라든가 17세기의 네덜란드 풍속 화가들은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세뮤얼 페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쓴 일기가 이렇게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다만 이 자기가 쓴 일기를 처리하지 못하고 죽어서 남았는데요. 공무원이었는데요. 아주 황당무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주 방약무인한 개인의 삶이 여기 들어있고요. 또 17세기에 세빈의 후작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보면 그 마르셀의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15살에 낳은 딸이
이제 남편은 죽고 15살에 낳은 딸이, 그러니까 엄마 30에 딸 15살, 이런 상태에서 이제 또 딸이 시집을 가죠. 딸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수없이 많은 편지를 써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딸아 잘 있니? 네가 뭐 시집 가서 잘 살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달밤에 나가보니 정원에 하얀 꽃이 피었는데 너무 예쁘구나. 뭐 이러면서 아주 개인의 감정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편지 일기라는 개인의 기록 양식이 등장을 하면서 개인이라는 건 문화사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림에서는 편지 쓰는 여인들이 17세기에 다 그려졌고요. 이런 것들이 문학의 한 형식으로 받아들여진 건 언제냐면 18세기예요. 그래서 18세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소설들, 18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리처드슨의 파멜라, 그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던 루소의 신 앨리스,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많은 추종자를 낳았던 게티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다음에 요즘도 리메이크 되고 있는 라클러의 위험한 관계, 이런 것들은 다 서간체 형식의 소설들이에요. 개인은 그려졌고, 개인은 기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자신을 기록하는 이 개인들은 온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들에게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페이멜의 그림 속에서도 보면 이 여성들이 편지를 쓰면 대략 누가 받겠어요? 남자들이 받겠죠. 그런데 남자들도 그러면 답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안 그려져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사적인 양식이라는 그런 암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개인의 양식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문화는 또 다른 층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세계화, 세속화, 개인화의 방향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세속화라는 좀 어려운 개념을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저는 이 세속화 개념을 아간벤의 세속화 예찬에서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여러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신만이 앉아있던 그 등받이 의자를 요즘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등받이 의자에 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오늘 누구 결석했지? 그러면 누구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의 자리가 1인 1좌석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권좌에 오른다라는 게 이제 특별한 의미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세속화라는 것은 한 사람만 누리던 특권을 모두가 나누어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들어옵니다. 바로 환속화라는 개념인데요. 환속화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 다음에 신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것의 가장 정확한 세속화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는 건데요. 얼굴을 바꿔치기 하는 환속화가 있습니다. 이 환속화는 어떤 거냐 하면 신이 가지고 있던, 즉 과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위를 한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신과 같은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 속에 있는 영웅주의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림을 보면 강한 자를 숭배하고 미화하는 그런 그림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책에 썼던 다비드가 그린 이성 베르나르 협곡을 넘어가는 보나파르트라는 그림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숭배에 관한 것은 신을 숭배하던 것들이 결국은 개인을 숭배하고 또 많은 역사적인 부침을 겪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이게 계속 세속화돼 갖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대상인 아이돌이 지금은 그냥 연예인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우월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떠받드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중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대상을 숭배의 이미지로 만들는 심리적인 기제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숭배하고자 하는 대상을요, 이제 과장하는 거죠. 지금 A, B 두
그림 속에 주황색 원이 보이잖아요. 이거 아주 간단한 심리적인 실험인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주황색이 커 보이세요? 그러면 다 B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만 사실은 재 보면 똑같은 B거든요. 단 뭐가 있냐? 내가 키 커 보이고 싶으면 키 작은 친구하고 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폴레옹이 베르나르 협곡 넘을 때 혼자 간 거 아니라 우수한 군인들과 함께 갔거든요. 혼자 갔으면 이길 수 없잖아요. 말도 안 타고 갔는데 마치 그들 아래, 나폴레옹 아래에 있는 뭐 졸개들처럼 그려놓는다든가 아니면 스탈린이 크레물린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린다든가 그림은 얼마든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초월적인 이미지들이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다음 장면을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려서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이 영웅주의적인 이미지들을 걸러내면서 보는 것도 미술사의 중요한 저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이 신고전주의는 우리가 르네상스부터 시작이 되어온 이상주의적인 경향과 그다음에 사실주의적인 경향, 이게 이제 끊임없이 충돌을 했는데 신고전주의는 다시 이상주의적인 인간을 그려내고 싶어 했어요. 왜 인간은 이상적인 존재라고 여겨질 수 있냐? 이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의 무질서를 정복할 수 있는 우월적인 존재다. 이게 요즘 비판받는 이제 휴머니즘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우리는 근데 인간의 관심이 있으니까요. 이 신고전주의가 그려낸 이성적 그리고 자연의 무질서를 정복한 승리자의 얼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두 그림을 제가 책에 썼는데요. 다비드의 이 나폴레옹과 그 다음에 앵그르의 도성빌 백작 부인입니다. 신고전주의는 이상적인 걸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폴레옹 이렇게 잘생기고 그 다음에 도성빌 백작 부인 이렇게 퍼펙트하게 아름답습니다. 지금 도성빌 백작 부인의 사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앵글의 예술 한담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요, 그 공식에 딱 맞춰서 그려져 있어요. 석고상처럼 투명하고 맑은 피부로 그릴 것. 지금 보시면 그림에 티 하나 없이 퍼펙트하게 이제 그려져 있죠. 남성의 피부는 좀 더 어둡게, 뭐 여성의 피부는 좀 더 환하게, 뭐 거의 완벽하게 그려져 있죠. 자, 그런데 현실의 얼굴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상화된 것들에 반대해서 이제 신고전주의에 반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낭만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낭만주의는 꽤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쉽게 아주 낭만주의 회화를, 이 그림은 낭만주의 그림이야 라고 딱 분류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린다면 뭐냐면, 낭만주의자들은 그림 속에서 관람객과 눈을 맞추지 않아요. 지금까지 많은 그림들을 봤지만, 티ziano 그림 빼놓고 거의 다 그림 속의 인물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낭만주의자들은요, 기엽고 다른 곳을 봐요. 그들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거기에 존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그때 거기라는 것은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는 그런 곳이 되죠. 그리고 감정도 아까 보신 것처럼 평온하지 않고요. 놀라움, 공포, 절망, 동경, 무한, 변화 같은 아주 다채로운 것들을 이제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낭만주의 시대 때는 감수성혁명을 일어났다. 승리보다는 패배를, 평온보다는 재난을, 질서보다는 무질서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개별 낭만주의 작가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야기는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그려지면서 인간에 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풍부해지기 시작을 했죠. 낭만주의자들이 어떤 정해진 캐논이 되는 이성적인 얼굴을 포기함으로써
인간은 더욱 더욱 다채로운 다채로운 면모를 면모를 띄고 띄고 등장할 수 등장할 수 있게 되는 있게 것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어,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르주 네이의 두 남자의 초상화에서 개인의 관심을 가졌다면 렘브란트나 듀런은 개인에서 자기 자신으로 시선이 더욱 깊어졌는데요. 에곤 실레의 이중자아상이 조르주 네의 개인에 관한 관심이 자신에게로 집중되어 본인의 개념으로까지 나아간 것이 아닐까 싶네요. 어쩔 수 없이 없는 자신 속의 여러 정체성을 신뢰는 이중, 삼중의 자화상 혹은 초상화로 표현했을까요? 강의를 들으며 질문하려니 정리가 잘 안 되네요. 하셨는데 굉장히 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이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르네상스 시기까지 어떻게 인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뭐 사상 체질론으로 얘기를 하건 MBTI를 얘기를 하건 간에 MBTI로 얘기를 하건 간에 내가 INFJ다. 그러면 너는 EST 뭐다. 그러면 다른 두 인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별도의 다른 개성 있는 두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렘브란트만 하더라도 자상을 어떻게 그린 거냐 하면 시간대별로 그린 거거든요. 한때는 왕이었다. 한때는 멀쩡한 단단한 그 조고개를 가진 시민이었다. 위대한 화가였다. 조롱받는 화가였다. 쓸쓸한 노인네였다. 이게 이제 시간상으로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설명 가능해요. 그런데 그나마 설명 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설명할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되는 시대가 언제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을 때요. 동시적으로 존재를 하게 될 때요. 근데 이 개념을 에곤 실레가 천재적인 화가이기는 하지만 그 개념을 실레 혼자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지지하고 아, 내 말이 맞지? 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바로 누구냐 하면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같이 같은 시대를 공유하면서 비엔나에 있었잖아요. 프로이트, 그다음에 클림트, 슐레 같은 시대를 살았고요. 셋 다 욕을 엄청 먹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게 의식과 무의식의 구별이죠. 근데 이게 거의 동시적 존재이고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이 순간에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강의를 들어야 된다라는 약속과 규약의 슈퍼에고가 우리를 딱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화장실도 가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고 이제쯤이면 눕고도 싶고 여러 가지 본능적인 욕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슈퍼에고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동시적으로 등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권에 가면 누가 주인공이 되냐 하면 이런 슈퍼에고, 그러니까 한때는 이성이라고 불렸던 이 슈퍼에고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무의식이 마치 나의 주인공인처럼 행세하는 시대가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시대가 돼서 에곤 실레의 이중 자아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순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권에서 무의식이 어떻게 의식적인 자아를 파괴하면서 튀어나오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3권 후반기에 가면 어떤 얘기가 돼버리냐 하면은요. 무의식 통제할 수 없어. 그 근거가 무의식이 그냥 리비도롭고 욕망이고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 무의식의 모든 시작은 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몸은 하나인데 그 몸이 추동하는 수없이 많은 욕망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얘기가 이제 되겠죠. 질문을 미술사를 꿰뚫는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좀 길게 대답을 했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여러분
감사하고요. 춥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